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2014년 한 해 극장가를 점령했던 영화. 네,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희 별별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관객들을 공부하게 만들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바로 인터스텔라인데요. 영화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많으시죠? 오늘 별별 이야기와 함께하면서 그 궁금증들 시원하게 날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별별 이야기 인터스텔라 특집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한 파일럿인 아버지 쿠퍼, 아들 톰, 딸 머피와 함께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Dad, why did you name me after something that's bad? Oh, we didn't. Murphy's Law. Murphy's Law doesn't mean that something bad will happen. It means that whatever can.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불어닥치는 거대한 황사에 인류는 대기오염과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We must confront the reality that nothing 이대로라면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can help us. Now you need to tell me what your plan is to save the world. 이런 가운데 딸 머피가 발견한 기이한 현상으로 해체되고 없어진 줄 알았던 미 항공 우주국 나사를 발견하게 되고 The train for. I've got kids, Professor. Get out there and save them. I have no idea when you're coming back. I'm coming back. 전직 파일럿인 쿠퍼는 인류가 살 수 있는 제2의 지구를 찾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We must confront the reality of interstellar travel. Murph, I love you. Forever. 떠나지 말라는 딸 머피의 눈물 어린 만류를 뿌리치고 우주로 향하는 쿠퍼. 인류의 희망을 어깨에 짊어진 그는 과연 임무를 완수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 인터스텔라 특집의 해설사 역할을 해주실 영원한 별별 이야기의 마스터죠. 이태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이 영화를 보면서 네네.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정말 네.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는데 네네.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영화 제목이 인터스텔라잖아요. 네네. 인터스텔라가 무슨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 하면 별과 별 사이, 그러니까 항성과 항성 사이란 뜻이죠. 네. 그동안에 우리가 우주 탐사를 한다 그러면 주로 이제 화성 탐사니 목성 탐사, 태양계 내에서만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스텔라라는 것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드디어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별과 별 사이, 다른 별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별과 별 사이, 드디어 태양계를 벗어난 여행이다. 그런 뜻에서 인터스텔라라는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블랙홀이 정말 존재하는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그리고 인터스텔라 이 영화 안에서 블랙홀을 뭐 실감나게 표현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궁금한 게 이 실제 블랙홀이 네. 정말 인터스텔라 영화에서 나오는 그 블랙홀과 비슷하게 생겼는지가 궁금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태양보다 무거운 별이 죽어서 되는 블랙홀이 있고 네.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나온 것은 이제 태양 질량이 한 1억 배쯤 되는 거대 블랙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충분히 이제 실제 존재하는 거고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에요. 은하계의 중심에는 태양 질량의 수백만 배에서부터 1억 배 이상 되는 거대한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은 굉장히 중력이 세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회전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물질들이 굉장히 빠르게 회전하면서 그 빨려 들어가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1999년에 이제 찬드라라고 하는 엑선 위성이 올라갔어요, 우주로. 네. 블랙홀 자체는 지상에서 관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찬드라라는 이 블랙홀 탐지하는 엑선 위성이 올라가가지고 100개 이상의 블랙홀을 발견했고 또 관측 장비가 계속 좋아지면서 은하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들도 속속이 관측되고 있고 이제는 블랙홀은 존재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 블랙홀의 물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블랙홀은 존재하는데 네. 실제 영화와 비슷하게 생겼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망원경 속에서 보이는 네. 블랙홀 자체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이 보이는 거죠. 거의 그 영상을 비슷하게 따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 이미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보면요. 우주 여행사를 보내는데 잠을 재워서 보내잖아요. 뭐 이런 동면하는 거. 네. 네. 이런 장면은요. 인터스텔라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화에서 이 동면 장면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별과 별 사이가 너무 멉니다. 현재 지구를 1시간에 한 바퀴 돌 수 있는 보이저 같은 우주선 가지고 가장 가까운 별까지 가려는데 10만 년이 걸려요. 그만큼 별과 별 사이가 멀기 때문에 네. 이 오랫동안 가야 되니까 결국은 잠을 재워서 가는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 동면이라는 게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좀 구별해야 될 게 냉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동면이냐. 네. 냉동은 완전히 얼리는 거잖아요. 예. 얼리려면 이 피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터져버리니까. 언 상태에서. 그래서 이 냉동을 하려면 피를 뽑아가지고 다른 물질 넣어가지고 얼리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이 지상에서도 이 냉동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 불치병에 걸린 분들 냉동해가지고 네. 지금 냉동을 시키는데 깨어낼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혈액을 빼가지고 냉동제를 넣어가지고 냉동되고 나중에 먼 훗날 네. 기술이 발달돼서 그분들을 깨울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깨우겠다 해서 냉동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뭐 살은 건가요? 죽은 건가요? 어려운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렇게 냉동하는 게 있고 동면은 저체온이죠. 네.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이 체온을 낮춰가지고 심장이라든가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느리게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노화를 굉장히 느리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지금 현재 인간의 과학기술로서는 체온을 한 10여 도까지 20도 아래까지 낮춰가지고 굉장히 거의 심장이 멈춘 정도로 천천히 진행되게끔 수술할 때 가끔씩 쓰는데 네. 현재의 기술로서는 수시간 내지 뭐 하루 정도 이게 가능한데 앞으로 이것이 더 발달된다면 뭐 그 이상도 되겠죠. 근데 이제 동면을 한다는 것은 냉동하는 게 아니라 저체온으로 가는 거고 냉동을 하려면 완전히 혈액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처럼 뭐 이제 뭐 몇십 년, 몇 년 이런 상태로서 이제 이 동면 상태에 있다는 거, 뭐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뭐 현재로서는 뭐 몇 시간 내지 하루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전혀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동면을 하더라도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네. 노화가 좀 지연된다는 것뿐이지 아예 나이를 안 먹는 건 아닙니다. 동면은. 그러면 나중에 또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 영화에서처럼 한 몇 년 정도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는 100년 정도 이렇게 잠을 재울 수도 있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100년 동안 동면했는데 실제로는 뭐 나이 먹은 건 몇 달 정도, 1년 정도 그럴 수는 있겠죠. 일단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네. 하지만 아직은 기술 개발이 안 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네네. 네, 또 주인공들이 인듀어런스호에 도달하기 위해서 로켓을 타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로켓이 나사가 2017년 시험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그 로켓 네. 거 약간 비슷한 모양이라고 들었어요. 예, SLS라고 해서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그 나사가 이제 아폴로 17호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유인 우주인들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로켓을 만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인터스텔라 이 영화에서 참고를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건데 네. 높이가 한 117m 정도. 그거 굉장히 크죠. 네. 뭐 거의 학교 운동장 정도 높이인데 전체 무게가 3,000톤에 가깝게 무거운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오리온이라고 하는 그 아폴로 우주선보다 한 1.5배 되는 그런 큰 우주선 탑재해서 나가는 건데 거의 10조 원 정도 돈이 들어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SLS가 거의 이제 모양이 나오고 있고 2017년, 2018년 정도에 이제 발사를 할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실제 SLS에서는 옆에 보조 로켓이 있는데 이 인터스텔라 영화에서는 보조 로켓 빼고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밀러 행성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의 7년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시간 지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가 돼야 돼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중력이 블랙홀 정도로 굉장히 세거나 아니면은 광속 정도로 빠르게 날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시간 지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지연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1시간이 지구에서 7년 정도까지 천천히 가게 되는 거죠. 밀러 행성 자체에서 중력이 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밀러 행성이 블랙홀 주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공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이 잡아당기는 중력은 공전에 의한 그 원심력으로 거의 상쇄가 되고 실제로 밀러 행성에서의 시간 지연이 있었다면 그건 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회전하는 거의 광속에 가까운 정도로 빠르게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시간 지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도의 빠르게 회전하는 곳에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 사실 여기 의문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광속 정도로 광속에 가깝게 빠르게 회전하는 블랙홀 주변의 그런 원반에서 이 우주선이 들어갔다 나오는 거 실제로 가능한지 상당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중력보다는 이것은 빠르게 공전하는 그런 속도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인듀어런스호 자체가 12개 정도의 모듈이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회전한다는 건 자체가 뭐냐면 이 회전하면서 원심력이 생긴다는 거죠. 원심력도 힘입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바깥쪽으로 중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회전하는 곳에 있는다면 회전하는 바깥쪽으로 이 바닥이 돼가지고 거기에 발을 붙이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지 않는다면 분명 떠다니는 것이 맞는 이야기지만 인공 중력을 만들기 위해서 인듀어런스호가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바깥쪽으로 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중력이 바깥으로, 그러니까 힘이 바깥쪽으로 미치기 때문에 이제 중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사실 웜홀 문제가 나오면 이 웜홀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얘기가 많습니다. 현재는 수학적으로 존재가 입증되긴 했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존재하는 것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블랙홀과 블랙홀 사이에 연결된 공간이 바로 이 웜홀입니다. 블랙홀을 통과해야지만이 결국은 웜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웜홀을 통과하더라도 결국은 반대쪽도 블랙홀이에요. 사람이 블랙홀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지구가 블랙홀로 들어가면 손톱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블랙홀로 들어가서 다시 또 나온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웜홀은 존재할 수 있고 공간 이동은 가능한 일이지만 웜홀을 통해서 가봤자 그것도 블랙홀이다. 그래서 빠져나오는 건 우리가 알고 과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웜홀을 통한 공간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광속에 가까운 빠르게 이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상식으로는 웜홀은 사실 어려운 얘기고 이 광속에 가까운 그런 여행을 하면서 시간 지연 효과 때문에 나이 안 먹고 먼 우주를 여행하는 거,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능한 우주 여행의 현실입니다.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네. 일단 최근에는 인터스텔라가 있었고요. 네. 또 그 이전에는 그래비티라는 네. 영화가 있었는데 이 그래비티와 인터스텔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네네. 어떤 영화가 조금이나마 실제랑 가까울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그래비티는 우리가 가봤던 우주정거장, 네. 그리고 우리가 가봤던 허브우주 망원경의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실제로 SF라고 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현실과 굉장히 가까운 거고, 인터스텔라 영화 자체는 실제로 인간이 해보지 못했던, 가보지 못했던 미래 세계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그래비티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겠죠.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네네. 어떤 거 보셨어요? 가장 재밌었지만 비현실적인 거, 스타워즈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광속 우주여행하고 막 그러는데 네. 광속 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광속 비행을 하면 영화에서처럼 이제 시간 지연. 그래서 아침에 광속 비행을 나가고 저녁 때 나 왔어 이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갔다 오면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지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스타워즈가 가장 재밌었으면서도 가장 말이 안 되는 우주 영화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우주 영화, 이거 아직 안 보셨으면은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다라는 좀 숨겨진 보석 같은 우주 영화들 있잖아요. 예, 어떤 거 추천해 주실 수 벌써 있을까요? 10여 년 됐지만 제가 가장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눈물을 지었던 것은 이제 딥 임팩트라는 거. 그러니까 딥 임팩트는 이제 해성의 지구 충돌로 인해서 지구가 이제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가능할 수 있는 위험이 거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만 그걸 막기 위해서 우주인들이 나가는 거. 현재 과학기술로서는 우주인들이 가가지고 폭탄을 설치할까지는 안 되지만 네. 그래도 하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자기를 버리면서 지상에 있는 인간 가족들을 위해서 네. 자기를 포기하고 산화되는 그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네. 제가 이 디임팩트를 가장 감동적으로 봤고 컨택트라는 영화를 가장 그래도 감동적이고 네. 그 조디 포스터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정말 역시 그 영화 자체도 웜홀이 등장하고 우주로 나가는 우주인들의 메시지가 오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 인터스텔라만큼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10여 년 지난 영화긴 하지만 우주를 재밌게 표현하고 있고 멋있게 표현한 컨택트라는 영화 한번 감동적이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 영화 저도 한번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인터스텔라 영화 개봉 당시 실제 우리 우주에서는 10년 8개월을 날아간 끝에 로제타호의 착륙선 필레가 인류 최초로 67P 해성에 착륙을 했었습니다. 착륙 예정지를 물론 조금 벗어난 곳에 착륙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데 그쳤지만 영화에서처럼 웜홀을 이용했다면 아마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밀러의 행성처럼 해성의 중력이 조금 더 셌다면 착륙하는 데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별별 이야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신기한 우주 이야기. 다음 주에도 이런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들 가득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